예, 우리 지난 시간에 급수의 절대 수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수렴은 하지만 절대 수렴하지는 않는 급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렴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건 이제 너무 강한 조건을 다루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로 몇 급수, 파워 시리즈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파워 시리즈를 다루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떠올려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급수가 절대 수렴하기 위한 조건, 우리 이제 주로 이런 비교 테스트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첫째 나오는 게 레이쇼 테스트였습니다. Zn분의 Zn 플러스 1의 절대값 C n이 무한대로감에 따라서 L로 수렴하는데, 이때 L이 1보다 작으면 절대 수렴, 1보다 크면 발산, 1일 때는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증명까지 했는데, 잠깐 다시 돌아보도록 하죠. 일단 당연히 그 중간에 ZK가 0이 되는 게 있다면 뭐 이런 게 잘 정의되지 않겠지만, 이게 어느 특정 시점 이후에만 ZK가 0이 아니면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 이 조건도 그런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괄호에 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명백히 이제 뭐 이게 정의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증명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했냐 하면 이 사실을 이용을 했어요. L이 1보다 작으면 어떤 n이라는 시점이 있어서 그보다 큰 모든 스몰 n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등비가 q인 등비 라지 n 이후만 보면 등비가 1보다 작은 등비급수보다 등비급수를 구성하는 그런 항보다 절대값이 작은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K가 n 이상일 때는 이렇게 되고, 이게 모 곱하기 Q의 뭐 n제곱꼴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였죠. Q는 1보다 작고, 그러니까 이거 수렴하니까 이거 수렴한다. 즉 Z는 절대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명 과정에서 우리가 썼던 성질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제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표현이 좀 그런데 완화된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Zn분의 Zn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어디론가 수렴하지 않더라도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어떤 Q만 존재한다면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표시한 거 그대로 씁시다. 이 조건만 성립하면 얘는 절대 수렴. 그래서 요 명제의 A번은 이거면 이거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는 과정은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절대 수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을 이거 말고 당연히 이거로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L이 1보다 작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록 Zn분의 Zn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수렴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그런 라지 n하고 q만 존재하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하나의 그 명제로 기억하는 게 좀 더
자, 봅시다. 그냥 다시 한번 쓰면 이걸 내가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놓고 이걸 C라고 놓으면 이게 A번인 거죠. 그렇죠? 이랬을 때 구조가 결국은 뻔한 거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면 B이고 B면 C인 이런 상태인 거죠. A면 B이고 B면 C이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A면 C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B면 C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그 절대 수렴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덜 강한 조건을 제시하는 명제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레시오, 물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라지 n과 q를 찾는 게 일반적으로 마땅치 않은데, 이를테면 이런 레시오 테스트를 해서 레시오의 극한이 1보다 작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식으로 결국은 이 B면 C다라는 명제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절대 수렴을 위한 충분 조건을 얘기를 한다면 B를 얘기를 하는 게 더 약한 충분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레시오 테스트 얘기를 했고요. 요 레시오 테스트에서 레시오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루트로 바꿔도 마찬가지 얘기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꾼 것을 루트 테스트라고 얘기하고, 루트 테스트가 정의 19.1.5예요. 19.5를 루트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몇 급수, 파워 시리즈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무슨 얘기 할 거라고 했죠? 테일러 급수 얘기할 거라고 했죠. 테일러 급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수함수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실수함수에서는 해석함수를 테일러 급수 전개할 수 있는 함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해석성을 18장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18장인가요? 예. 좀 다른 17장이죠. 17장에서 좀 다르게 보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마찬가지다 라고 여러 차례 전한 바 있죠.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테일러 급수는 일종의 몇 급수고, 그래서 몇 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절대 수렴을 위한 충분 조건을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어느 한 점에서, 지금 Z형을 중심으로 하는 파워 시리즈를 생각합니다. 이 파워 시리즈가, 이 몇 급수가 어느 한 점, 예를 들어서 Z1에서 해석적이면, 수렴하면, 말 좀 다르게 했습니다. 수렴하면, Z1에서 수렴하면, 그러면 Z1보다 Z형에서 더 가까운 모든 점, 안에 있는 원 내부죠. 모든 점에서 수렴한다, 그것도 절대 수렴한다 라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Z 대신에 Z형 대입하면 수렴한다는 건 너무나 뻔한 거죠. 그래서 A번은 트리비얼한 거고, 중심에서는 당연히 수렴하고, 중심 위에 어떤 점에서 수렴하는지 이제 보는 과정인데, 일단 뭔지 모르지만 Z1에서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Z1보다 Z형에서 더 가까운 점들, 이런 점들 다 모은 게 안에 있는 요 원 내부가 되겠죠. 이 원 내부에서 다 경계 빼고 원 내부에서 다 절대 수렴한다. 여기 있는 Z는 모두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네. Z-Z형의 절대값은 Z1 빼기 Z형의 절대값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 수렴하면 중심에서 그거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모든 점에서 그냥 수렴도 아니고 절대 수렴한다 라는 게 B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C는 그거의 대응명제에 해당해요.
자, Z2라는 점을 봤더니 Z2는 당연히 Z1보다 더 멀겠죠. 만약에 Z2가 Z1보다 원점에서 Z0에서 가깝다면 Z2에서도 수점할 테니까. 근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Z1보다 Z0에서 더 먼 Z2라는 점에서 만약에 요 급수가 발산한다면 더 멀리 있는 점들, 이런 점들 모두 발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그냥 B번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한 점에서 얘를 Z3라고 할까요? Z3에서 수렴한다면 Z2에서는 절대 수렴해야 되겠죠. B에 따르면. 수렴하는 점보다 중심에서 더 가까운 점에서는 절대 수렴한다는 게 B번 내용이니까 B번을 받아들이면 Z3에서 수렴하면 Z2에서도 수렴해야 돼요. 따라서 그런 Z3는 Z2보다 더 Z0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 몇 급수를 수렴하게 하는 Z3라는 점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Z2에서 발산하면 Z2보다 더 먼 데 있는 모든 점에서는 발산한다. A번은 트리비얼하고 C는 B의 대우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B만 보이면 되는 거죠. 자, 파워 시리즈는 어떤 점에서 수렴하면 그거보다 더 가까운 점에서는 절대 수렴한다. 그런 이야기가 이 정리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로 어렵지 않게 증명할 거예요. 절대 수렴이니까 또 비교 테스트를 썼겠죠. 그리고 증명하기 전에 일단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몇 급수의 수렴 영역은 어떤 원 내부에 있는 점들로 표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점 외부에선 그냥 어떤 점 말을 좀 잘못했어요. 어떤 원 Z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 내부에 있는 모든 점에서 절대 수렴하는 형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원 외부에 있는 모든 점에선 발산할 것 같아요. 문제의 그 원 위에선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이 있고 그 원은 뭐 이 그림에서는 Z1에서 수렴한다는 얘기만 그냥 했으니까 그냥 이 Z1을 지나는 원일 이유는 없는 거죠. 어떤 식이 될 것 같냐 하면 Z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 반지름이 R인 어떤 원 내부에서 절대 수렴하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전개 빼고 외부에서는 발산 절대 수렴 원 위에서는 때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수렴이 되게 강한 얘기라고 했고 수렴하지만 절대 수렴하지는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절대 수렴과 수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절대 수렴하는 것은 수렴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안합니다. 이건 지금 내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 그린 거예요.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고 이거는 그냥 이 수렴 영역을 그린 건데 어쨌든 절대 수렴하지는 않지만 수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보면 절대 수렴하지는 않지만 수렴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거는 요 원 위에서만 가능하겠죠. 왜냐면 원 밖에서는 발산하니까. 원 밖에서는 발산, 원 안에서는 절대 수렴. 그러니까 거의 원 위에 있는 점들을 빼고 말하면 몇 급수는 절대 수렴이라는 게 거의 수렴한다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수학적인 이야기를 뭐 거의 비슷한 것 같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써서 하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절대 수렴성은 수렴성보다 지나치게 강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예, 일단 이제 증명을 해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B번만 하면 돼요. B번, A는 자명하고 C는 B에 대우고 B번만 하면 돼요. 자, Z1에서 수렴합니다. 그리고 Z1보다 Z0에서 가까운 점을 Z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요 급수의 항들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 항은 AN-Z-Z0의 n제곱이죠. 이거 절대값을 볼게요. 절대값을 본다는 얘기는 뭐 할 것 같아요? 요 비교 테스트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죠? 예. Z-Z0의 n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등식은 당연히 성립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요거 요 복소수 Z-Z0분의 Z-Z0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복소수겠죠. 그렇죠? Z0은 요거 성립하니까요. 1보다 작은 복소수예요. 그리고 Z1은 그냥 어떤 그 수렴성을 알고 있는 주어진 고정된 점이니까 이 Z1 빼기 Z0은 상수고, 그래서 Z1 빼기 Z0의 상수에 n제곱한 거에 an 곱한 것도 상수죠. 상수 복소수죠. 그리고 그거의 복소수의 상한을 m이라고 하면 이런 부등식 성립하겠죠. 그래서 m 곱하기 내가 요거를 요 Z-Z0분의 Z분의 Z0의 절대값을 Q라고 하면 m 곱하기 Q의 n제곱이 되겠죠. m 곱하기 Q의 n제곱, Q의 절대값은 Q는 1보다 작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하는 등비급수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 테스트에 따라서 주어진 몇 급수도 절대 수렴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이런 기호를 썼는데 혹시 본 적 있는 기호인가요? 등호에다가 오른쪽에 콜론 2개 붙인 거 본 적 있나요? 이거는 어떤 거라고 추측이 돼요? 요 Q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알려주는 식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되게 이제 쓰면 편한 식인데, 이런 식을 쓰면 우변에 처음 소개되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는 좌우변이 같게끔 정의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뭘까요? 뭔가 새로운 게 좌변에 등장하고, 그거의 의미는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된다는 거죠. 결국 이거랑 비슷한 거겠죠. A를 B로 정의한다. 그런데 그냥 A를 B로 정의한다는 말보다는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A 자체가 새로운 기호가 아니고, 또는 B 자체가 새로운 기호는 아니고, A 또는 B에 뭔가 새로운 기호가 등장하고, 그 새로운 기호의 의미는 A랑 B가 같게끔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호를 써서 수식 전개를 하면 되게 되게라는 말은 걸 효율적으로 수식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간혹 사용할 거예요. 어쨌든 수렴하는 등비급수를 구성하는 항보다 절대값이 작은 그런 항으로 구성된 수열이니까, 급수니까 우리의 몇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예, 어쨌든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몇 급수의 수렴 영역은 어떤 원 내부로 주어지고, 거기선 절대 수렴이에요. 그 밖에서는 발산하고, 그 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식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스타가 주어진 몇 급수입니다. 우리의 몇 급수는 이런 영역에서 수렴하고, 이 수렴은 절대 수렴인 거죠. 이 영역에서 발산하고,
따라서 요 반지 및 라지 R인 원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 라지 R, 이 원 자체를 수렴 원이라고 부르고 이 원의 반지름인 R을 수렴 반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부터 몇 급수가 등장하면 그거 수렴원 또는 수렴 그 반경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몇 급수의 계수 가지고 이런 식의 레이시오 테스트나 루트 테스트를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거의 역수로 수렴원의 반경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떤 급수, 내가 지금 말을 계속 수열이라고 쓰는데 여러분 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죠? 결국은 이게 이제 급수를 구성하는 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레이시오 테스트를 적용하면 그러면 이것분의 이것의 절대값이 되는 거고 이거의 극한이 1보다 작으면 절대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얘기입니다. 요거 여기서의 ZK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요 AN 곱하기 Z-Z0의 N제곱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 레이시오 테스트를 하면 레이시오는 이것분의 이거의 절대값이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Zn-Z0의 N제곱분의 N 플러스 1제곱은 이렇게 남고 얘가 L스타로 수렴한다면 이거는 L스타 곱하기 Z-Z0의 절대값이 되고 이것이 1보다 작으면 이 급수는 절대 수렴하는 거죠.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Z-Z0의 L스타분의 1, 즉 R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수 가지고 레이시오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수렴원 또는 수렴 반경 또는 수렴 영역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루트 테스트에 대해서는 레이시오 테스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여기서도 그러하겠죠. 그래서 요 AN을 가지고 루트 테스트라는 게 L스타였다면 또 L스타분의 1이라는 형태로 수렴 영역을 수렴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파워 시리즈 몇 급수의 수렴 영역의 형태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드디어 테일러 급수로 넘어갑니다. 테일러 급수 일종의 몇 급수이죠. 우리가 몇 급수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테일러 급수가 몇 급수이기 때문인 거죠. 일단 몇 급수로 표현된 함수의 성질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런 몇 급수 형태로 함수가 표시가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수렴 영역은 이런 원 내부가 되는데 그 안에서 주어진 몇 급수는 연속함수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해 보이나요? 연속함수 2개 더하면 연속이고 연속함수 3개 더해도 연속이고 연속함수끼리 아무리 많은 연속함수들을 다 모아놓고 더해도 연속함수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무한히 대입하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그 유리수 유한계 더하면 유리수죠. 그런데 유리수를 무한히 많이 모아놓고 더하면 유리수가 아닐 수 있다고 했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무리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유한계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무한히 많은 대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는 확인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은 명백히 연속 함수인데 이거를 무한히 많이 모아놓은 것도 연속이다. 그럴 것 같긴 하지만 당연히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냥 증명하지 않고 쓰기로 할게요. 우리가 모든 명제를 다 증명한 건 아니죠. 어떤 거를 증명을 했고 어떤 건 증명하지 않고 그냥 썼는지 어떤 거는 자명해서 증명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너무 복잡해서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몇 급수는 수렴 영역에서 연속이다. 뿐만 아니라 미분도 가능하고 그리고 해석적이다라는 얘기도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하나 Z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원내부에서 몇 급수는 수렴한다. 몇 급수 얘기할 땐 그냥 수렴이란 말을 절대 수렴과 동의어처럼 그냥 써요. 매번 절대 수렴이란 말을 하는 게 좀 번거로우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일 수 있다. 수렴하기는 하지만 절대 수렴하지 않는 거는 수렴 원 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정도의 걸 염두에 두고 그냥 귀찮으니까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요 영역에서 연속이에요. 그 다음 정리는 요 영역에서 각각을 이 영역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경로 C를 따라 각각의 항을 적분해서 다 더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항별로 적분해도 여전히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항별로 적분한 거나 물론 적분 경로는 이 수렴 영역 안에 있죠. 수렴 영역 안에서 항별로 적분해서 만든 새로운 급수는 그 안에서 수렴한다. 즉 수렴 영역을 항별로 적분하는 거나 원래 급수나 수렴 영역은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적분은 라인 인테그럴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항별로 미분해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별로 미분한다는 얘기는 뒤집으면 항별로 역도함수를 구해서 더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두 개를 정리하면 어떤 수렴 영역에서 정의된 몇 급수가 있으면 항별로 미분을 해서 또는 항별로 적분을 하거나 또는 항별로 역도함수를 구하거나 해서 만든 새로운 급수도 마찬가지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몇 급수, 항별로 미분해서 만든 몇 급수, 항별로 역도함수 구해서 만든 몇 급수, 항별로 적분해서 만든 몇 급수, 다 그 수렴 영역 안에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수렴 영역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 했던 이 연속성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덜 명확하죠. 아니 왜 그래야 되지? 항별로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면 어쨌든 새로운 급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급수가 수렴한다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든 급수도 수렴해야 하나?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각각 미분하면 새로운 항들을 만들어냈는데 왜 걔네들도 더할 수 있어야 하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레이시오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보면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급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항별로 미분해서 더해요. 그렇게 만든 급수가 이거죠. 얘는 수렴 영역을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어떤 원 안에서 수렴하면 같은 원에서 얘도 수렴하고 얘가 어떤 원 안에 수렴하면 얘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게 이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개수에 대해서 레이시오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이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 급수에서 개수 가지고 레이시오 테스트 한 게 이거죠. 이걸 내가 결국 이게 좀 순서를 여기서는 AN분의 AN 플러스 1을 했는데 그게 그게 극한의 L스타면 L스타분의 1이 이제 수렴 1의 반경인데 그냥 AN 플러스 1분의 AN의 극한을 따지면 바로 L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수렴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면 이 급수의 수렴 반경은 라지 R이 돼요. 자, 이제 이 급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레시오 테스트를, 계수 가지고 레시오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의 계수는 a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건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이고 an에 해당하는 건 n 곱하기 an인 거죠. 이거의 극한은 이렇게 되고 n 플러스 1분의 n은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가면 1로 가니까 결국은 이것도 r이 되네요. 그래서 레시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급수의 한 장에서 보면 항별로 미분을 하나 원래에서 만든 급수나 원래 급수나 수렴 반경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레시오 테스트, 루트 테스트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내가 이거를 파셜 프루프라고 한 거는 사실 수렴하는 모든 급수에 대해서 다 레시오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건 나도 안 해본 건데 수렴하는 급수가 있어. 어떤 수렴 원나에 수렴하는 급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수 가지고 레시오 테스트를 했더니 극한이 잘 정의가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증명은 적용될 수 없겠네. 그래서 partial proof라고 한 거예요. 어떻든 계수 가지고 레시오 테스트나 루트 테스트를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항별로 미분하나 또는 뒤집으면 역도함수 구하는 거나 수렴 영역은 마찬가지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항별로 역도함수 구하는 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뭐 이거 항별로 미분한 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위에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항별로 미분하건 항별로 적분하건 그렇게 해서 만든 급수는 원래 급수랑 수렴 영역을 공유한다. 됐고요. 레시오 테스트나 루트 테스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고요. 무엇을 확실히 이야기했는지 무엇은 그냥 언급만 했는지 기억하기로 했고 그 중에는 이렇게 언뜻 보기에 자명한 듯한 명제도 있습니다. 예, 이 몇급수에 대한 일반적인 몇급수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테일러 급수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두 개의 달라 보이는 급수가 있는데 표현이 좀 그런가? 달라 보이는 급수가 있는데 얘가 수렴 영역을 공유하고 그 수렴 영역에서 같은 값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값이 같은 두 개, 수렴 영역과 값이 같은 두 개의 급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도 같다. 이거 당연한 건가요? 3 더하기 4는 1 더하기 6이죠. 값이 같다고 구성 성분이 같은 건 아닌 거지. 그래서 더한 결과가 같으면 더한 내용도 같다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아닌 거야. 그런데 몇 급수에서는 더한 결과가 같으면 같은 영역에서 수렴하고 더한 결과도 같으면 계수는 같다. 항들도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일반적인 수열이 아니라 몇 급수에서 몇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일단 얘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요. 얘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다시 쓴 거죠, 그냥. 여기서 일단 Z 대신에 Z0을 대입하면 A형과 B형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Z 대신에 Z0을 대입하지 않고 Z 대신에 Z를 Z형으로 보냈어요. 즉 Z가 Z형으로 감에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봤더니 좌변은 A형, 우변은 B형으로 수렴을 해요. 그런데 이 함수는 연속이니까 A형과 B형은 같은 거죠. 근데 내가 그냥 여기서는 이 A형과 B형이 같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때는 Z 대신에 Z형을 대입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A1은 B1과 같고 A2는 B2와 같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Z 대신에 Z형을 대입할 수 없는 게 바로 여기서 A형과 B형이 같아서 A형, B형 상수에서 이 식을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서 위에서처럼 A형과 B형이 같다는 걸 보일 때처럼 A1과 B1이 같다는 걸 보이려면 좌변, 양변을 Z-Z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죠. 양변을 Z-Z형으로 나눈다는 건 Z가 Z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Z가 Z형이면 Z-Z형은 0이고 0으로 나누면 안 되지. 불법이죠. 그래서
A1과 B1이 같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양변을 또 Z-Z형으로 나눠요. 그렇게 해서 A2와 B2가 같다는 사실을 Z를 Z형으로 보내면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A들이 B들과 같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이 같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단히 쓸모가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죠. 예, 이제 일반적인 몇 급수의 성질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테일러 급수 얘기를 하죠. 테일러 급수는 몇 급수의 계수와 그 다음에 몇 급수의 미분들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몇 급수 형태로 표현된 함수를 먼저 살펴보죠. 몇 급수 형태로 표현된 함수를 살펴보면 일단 Z 대신에 Z형 대입하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Z 대신에 Z형 대입하면 A형은 FZ형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Z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이렇게 되죠. 미분한 다음에 Z 대신에 Z형 대입하면 A1과 이 미분한 함수의 Z형에서의 값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서 하면 이렇게 되고, 쭉 나가서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죠. 어떤 함수가 몇 급수로 주어졌어요. 몇 급수로 정의된 함수예요. 그러면 자세한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몇 급수로 정의된 함수는 수렴 영역이 어떤 원 내부인 거죠. 수렴 반경을 R이라고 하면 수렴 반경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게 수렴하는 이게 정의되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고, 만약 그런 게 없다면 FZ는 정의가 안 되는 거죠. 몇 급수 형태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몇 급수의 계수와 그 함수의 미분들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조금 까다로운 것은 이제 주어진 함수가 몇 급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해석 함수예요. 예컨대 익스포넨셜 Z 같은 거, 사인 Z 같은 거, 코사인 Z 같은 거, 다항식 같은 거. 다항식은 좀 우스운데. 그래서 이렇게 몇 급수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몇 급수가 아닌 해석 함수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어떤 영역 D 안에서 어떤 오픈 커넥티드 셋, 어떤 도메인 D 안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도메인은 열린 연결 집합이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 안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점 Z형을 줘요. 그리고 문제가 Z형을 중심으로 몇 급수 형태로 FZ를 나타내 보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이런 모양의 영역에서 해석적인데, 이걸 몇 급수로 나타내려고 하면 몇 급수는 반드시 어떤 원 내부에서 해석적인 함수인 거죠. 어떤 원 내부에서 어떤 원 내부에서만 정의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원 내부에서만 정의되면 그 원 내부에서 미분들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 내부에서 몇 급수는 해석 함수가 되겠네. 우리 출발은 몇 급수는 수렴 영역 안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부터 출발했는데, 연속일 뿐만 아니라 미분들 다 존재하니까 그 영역 원 내부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들 다 존재하니까 결국 해석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는 이런 D에서 해석적이고, 이 주어진 함수를 몇 급수로 나타내시오라는 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과는 모든 몇 급수는 다 어떤 원 내부에서 해석적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F를 이렇게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내면 좌변은 D에서 정의되지만 우변은 이 안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좌변은 D에서 정의되지만 우변은 이걸 뭐라고 할게요? 이걸 내가 R로 할게요. 그래야 되겠지? 만약에 여러분이 D 전체에서 몇 곱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몇 곱수의 수렴 영역이 원 내부가 아니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랑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그 최선의 일이 가능하는 거예요. D에서 해석적인 함수 그 안에서 아무 점 하나 주면 그 점을 중심으로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몇 급수를 테일러 급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몇 급수의 존재 조건은 D 안에 있는 Z형을 중심으로 하는 Z형의 근방 가운데, 근방은 근방은 오픈 디스크죠. Z형의 근방 가운데 D 안에 있는 것은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이거 다시 그리면 이게 D가 있고 Z형을 줬는데 여러분은 물론 요 원 안에서 테일러 곱수 전개할 수도 있어요. 이 원 안에서 테일러 곱수 전개할 수도 있어요. 이 원 안에서 테일러 곱수 전개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수가 해석적인 영역 바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원을 점점 큰 원을 찾다가 이 원을 떠나는 순간 그 원 안에서는 몇 곱수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겠지. 그래서 이 D 안에 있는 Z형을 중심으로 하는 원 중에서 D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거, 반지름이 큰 거를 고른다는 거죠. 그러면 몇 곱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의 계수 AK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게 당연히 그대로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던 건 아예 몇 급수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급수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컨대 익스포넨셜 Z 같은 어떤 몇 급수가 아닌 그냥 해석함수 하나가 주어진 거야. 그런데 몇 급수로 주어졌을 때 계수와 미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와 마찬가지 관계를 여기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여기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여야 되겠죠. 어떻게 보일 거냐 하면 결국은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AK가 이렇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보일 거예요. AK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코시 적분 공식을 써서 얘가 이거랑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순서로 말하면 AK를 이제 주어진 D에서 해석함수가 있으면 중심 주고 그 중심에서 그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큰 원을 선택하고 그 원에서 AK를 구하면 그 AK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 증명 있는 내용이에요. AK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코시 적분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 적분 경로는 Z형 주어진 수렴 원 안에 있고 Z형을 포함하는 둘러싼 임의의 경로 C가 돼요. 이 C를 따라 요거를 적분한 게 AK고 이거에 대해서 코시 적분 공식을 쓰면 얘가 이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함수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Z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테일러 곱수 전개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ROC는 우변의 존재 영역이에요. 좌변의 해석적인 영역은 주어진 D고 우변의 존재 영역은 바로 largest open disk with center zero인 거죠. 그리고 C는 이 ROC 안에 있는 닫힌 경로예요. 그리고 Z형을 포함하는 거죠.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죠. 이게 그래서 주어진 해석함수를 몇 곱수로 전개한 거, 그 결과를 테일러 곱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테일러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과서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썼는데
교과서에서 쓴 문장이 이렇게 좀 약간 어색했어요. 어색했고,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보죠. 앞에 부분 똑같고, 그러면 F를 이렇게 급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Large circle C with radius R. 이게 나는 되게 이게 문장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C는 여기 나오는 요 C는 요 large 요 ROC 안에 있는 닫힌 경로고, 그리고 사실 large circle C라고 하면 그 large circle C의 경계에서는 이 함수가 우변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장이 좀 이렇게 간결하게 썼는데, 경계를 썼는데 결국은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좌변 해석적인 영역 large D, 우변의 존재 영역 ROC. ROC는 Z형을 중심으로 한 가장 큰, 내가 이제 서클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건데, 왜냐면 서클이면 경계가 또 이제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냥 largest open D, largest neighborhood, Z형의 largest neighborhood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거 다시 쓰면 largest neighborhood. 물론 라지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반지름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 편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증명을 해보죠. 그림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D입니다. D고 D 안에서 임의의 점 Z형을 잡아요. 그러면 largest neighborhood는 뭡니까? largest neighborhood는 경계까지 그냥 실선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게 테일러 급수가 주어진 해석함수를 급수 형태로 표현했을 때 그 급수가 정의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서는 급수로 나타낼 수 없어요. Z형을 중심으로 한 급수로 나타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를 다시 그린 게 이거예요. 미안, 이걸 다시 그린 게 아니라, 이걸 다시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largest open disk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C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위에 저 테일러 급수가 존재하는 영역.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점,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Z형이라고 하겠어요. Z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 Z에서 지저분하기만 하네. 예. Z에서 FZ를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FZ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세팅 다시 얘기합니다. D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있어요. Z형을 중심으로 급수전개하시오 라고 하면 요 연두색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연두색 맞나요? 연두색 영역에서 급수전개 가능해요. 연두색 영역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Z라고 할게요. 연두색 영역에 있는 임의의 점 Z에서 FZ를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Z형을 중심으로 하는 원 가운데 Z까지 포함하고 물론 ROC 안에 있는 그런 원 C를 생각해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건 다 열린 집합이니까. D도 열린 집합이고 요 수렴 영역인 ROC도 열린 집합이고. 그래서 Z를 내가 아무리 ROC의 경계로 근처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런 원C는 항상 그릴 수 있죠. 열린 집합이니까. 열린 집합 좋네요. 열림의 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빨간 점 Z에서 F를 계산할 텐데 코시의 적분 공식에 따르면 F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코시의 적분 공식에 따르면 우리가 익숙한 코시의 적분 공식은 물론 이거죠. 우리가 익숙한 코시의 적분 공식은 이거죠. Z형에서의 함수값은 Z형을 둘러싼 경로를 따라서 이걸 적분한 거. 그런데 우리는 이제 Z형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Z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Z형을 Z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 Z랑 헷갈리니까 먼저 얘를 S로 바꿔주고 그럼 S는 적분 경로 위에 있는 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Z형을 Z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적분 경로 C는 여기서 이게 Z형을 포함해야 하듯이 Z를 포함하고 그리고 내가 Z를 포함하는 임의의 닫힌 경로 C를 선택하면 되는데 임의의 닫힌 경로 C 대신에 Z형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이 R인 1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Z-Z형과 관련을 짓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기까지 잘 무사히 따라왔습니까? 다들 괜찮은가요? 혹시 지금 못 따라왔으면 나중에 다시 보면 따라올 수 있어요. 다시 혼자 보면. 예.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Z-Z형의 K제곱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요 적분 대상인 S-Z분의 1에 Z0까지 등장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에 Z0을 더했다 뺐다 해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쓰면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는데 내가 요거를 Q라고 하면 이걸 Q라고 하면 Q는 적분 경로인 S-Z0분의 Z-Z0이에요. 절대값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놓으면 Q의 절대값은 1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고 요 1-Q분의 1만 생각하면 1-Q분의 1만 생각하면 1-Q분의 1은 n개 모음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렇게 되고 여기서 Q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1-Q분의 1로 가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없앨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 안에다가 적분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요 관계를 이용해서 요 관계를 여기서 이거 1-Q에서 Q가 이거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S-Z 제곱분의 1은 바깥으로 빠지고 요게 여기다가 S-Z0분의 1 곱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S-Z0분의 1 곱해서 정리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얘는 S-Z0분의 1 곱하기 1-Q분의 Q의 n제곱이고 요거는 S-Z분의 1 더하기 Q 더하기 Q의 n-1이고 그냥 별거 아니죠. 1-Q분의 1에다가 S-Z0분의 1 곱해진 거죠. 파란 거는 요 앞에
파란 거는 여기다가 S-Z0분의 1 곱한 거고, 녹색은 여기다가 S-Z0분의 1 곱한 거고. 이게 사실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닌데 내가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S-Z분의 1을 S-Z0과 Z-Z0이 나오게 다시 변형한 다음에, 변형이 아니라 다시 정리한 다음에 쓴 게 이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S-Z분의 1만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좀 더 얘기가 좀 복잡해질 건 같네요. 어쨌든 집어넣으면 FZ는 2파이 i분의 1은 계속 등장하고, 적분도 계속 등장하고, 맨 앞에 이거 하나 있는 거 S-Z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거 쭉 나가서 이것까지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거를 적분한 거고, 다시 그냥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적분한 거를 Rn이라고 했는데, Rn 생김새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에다가 2파이 적분해서 2파이 곱한 건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는 한번 종에다가 연필로 여러분이 써보면 돼요. 일단 그거 받아들이고, 그래서 파란 거 더하기 파란 거, 이건 파란 거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먼저 그냥 나와 버렸는데, 파란 거 더하기 녹색이 되는데, 이 파란 건 가만히 보면 코시 적분 공식에 따라서 이 파란 거는 그냥 AK에 되는 거예요. S-Z0의 K 플러스 1제곱 FS 적분한 거.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파란 거를 파란 거를 이제 코시 적분 공식에 따라 쓰면 AK 곱하기 Z-Z0의 K제곱이 되고, 물론 AK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온 거죠. 이제 AK는 이렇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얘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요 Rn이 0으로 간다면 이 정리의 증명이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남은 문제는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Rn이 0으로 간다는 걸 보이는 거고, Rn의 생김새는 이렇고, 이게 0으로 간다는 걸 보이려면 이거의 절대값이 또는 그것의 상한이 임의의 숫자 입실론보다 작다는 걸 보이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죠. 왜냐면 적분이 등장하니까. ML 부등식을 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Rn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간다는 사실을 ML 부등식을 이용해서 보일게요. 자, 다시 보면 Z형이 있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적분 변수 S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의 Z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지금 주어진 Z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S가 경로인 적분 변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ML 부등식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앞에 있는 거 Z-Z형은 절대값이 R이니까 이건 그냥 요거의 절대값은 2파이분의 R의 N제곱인 거죠. 이것만 보면 되는데, 적분 경로 위에서 F의 FS의 절대값 상한을 라지 M이라고 놓으면 요 분자의 상한을 알 수 있고, 전체의 상한을 그 다음에 S-Z0의 N제곱은 이건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이건 R의 N제곱으로 절대값이 고정이 되고, 그래서
S-Z의 절대값의 하한을 구하면 S-Z의 절대값의 하한을 구하면 fs의 절대값의 상한 분의 S-Z의 절대값의 하한을 이렇게 나누면 이것의 상한이 되겠죠. 그래서 S-Z의 절대값의 하한을 구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 관계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Z형을 S-Z의 S-Z형을 더했다 뺐다 해줘요. 이렇게. 이거의 절대값은 이렇게 되고 이거의 절대값의 상한은 물론 이거의 절대값 더하기 이거의 절대값이지만 이거의 절대값의 하한은 이거의 절대값 빼기 이거의 절대값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S-Z형의 절대값은 R. 그 다음에 Z는 내가 그냥 점 Z에서 지금 F를 구해보자라는 거니까 내가 Z-Z형의 절대값을 D라고 하면 그 D는 당연히 R보다는 작을 테고 그래서 S-Z의 절대값은 R-D라는 하한을 갖겠죠. 다 됐어요. 이제 ML 부등식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의 절대값은 2파이분의 D의 N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ML 부등식을 쓰면 요 MS의 절대값 최대값 M S-Z분의 1의 S-Z의 하한은 절대값의 하한은 이거니까 S-Z분의 1의 절대값의 상한은 R-D분의 1. 그래서 요거의 절대값의 상한인 거예요. S-Z의 Z형의 N제곱은 이건 반지름이 R이니까 R의 N제곱. 이게 M이고 이게 ML 부등식에서 M에 해당하는 거고 L은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2파이 R. 그래서 이걸 정의를 하면 이렇게 돼요. 사실 이건 절대값은 필요 없는데요. 왜냐하면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D는 이거의 D는 R보다 작으니까 R분의 D의 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가겠죠. 그래서 RN의 절대값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가요. RN의 절대값의 상한은 ML 부등식을 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F를 이렇게 쓰고 RN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간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테일러의 정리가 증명이 되는 거죠. 지금 혹시 내가 한 이야기를 완전히 따라오지 못한 학생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고 다만 내가 좀 설명을 되게 부산하게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Z형, D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임의의 점 Z형을 중심으로 테일러 급수 전개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전개된 테일러 급수는 원래 함수와는 달리 원래 함수보다는 작은 영역인 Z형의 근방에서만 정의되고 물론 그 근방은 D 안에 있는 모든 근방에서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 largest neighborhood로 우리가 수렴 영역, region of convergence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계수 AK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렇게 Z형에서의 미분값들과 관련된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 Z를 X로 바꾸면 우리가 실수에서 봤던 테일러 급수 이야기랑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 함수든 실수 함수든 해석 함수란 테일러 급수 전개할 수 있는 함수라는 점에서 마찬가지가. 예.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얘기했듯이 친절하게 그 테일러 전개하든 뭐 적분이든 미분이든 친절하게 이 함수는 어떤 영역에서 해석적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적분의 경우에는 적분 경로는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문제 아니라고 했죠. 그냥 함수 주고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다 그 테일러 급수 전개하시오 라고 하면 내가 D라는 영역까지 함께 찾으면서
결국은 D 안에 있는 라지스트 오픈 디스크인 수렴 영역 ROC까지 찾아야 되겠지. 자, 이제 이런 상황 생각해 봅시다. 내가 로그 Z를 여러분한테 줬어요. 로그 Z. 로그 Z를 주고, 중심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합시다. 1 플러스 I. 로그 Z를 1 플러스 I를 중심으로 테일러 곱스 전개하시오.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고. 내가 이제 되게 무책임한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해석 테일러 곱스 전개할 수 없는 함수를 줬다면 이 함수는 테일러 곱스 전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답이다라는 얘기죠. 테일러 곱스 할 수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로그 Z가 어떤 영역에서 해석적인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먼저. 어디서 해석적입니까? 내가 여기서 프린시플 로그를 줬죠. 라지 그 대문자 L을 썼으니까 얘가 어디에서 해석적이지 않고 즉 해석적이지 않은 점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해석적이고 정말 반복이네. 그리고 그거의 미분은 Z분의 1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어디에서 해석적이지 않았죠? 일단 여기서는 정의가 안 되고 여기서는 불연속이죠. 불연속이 미분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점에서 해석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Z형을 중심으로 한 오픈 디스크 가운데 함수의 해석성을 보장하는 것, 제일 큰 것,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쯤 되나? 그죠? 원쯤이 아니고 반지름 루트 2인 원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죠? 요 원 내부에서는 함수가 해석적인 거죠. 이 원보다 크면 함수는 해석적이지 않은 점을 포함하지. 이 원보다 큰 원 아무거나 하나 그리면 해석적이지 않은 점 포함하죠. 결국은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들 가운데 그런 점들은 뭐 얘도 있을 수 있고 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 가운데 Z형과 제일 가까운 점을 찾고 그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 가운데 Z형과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수렴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렴원을 구하게 되겠죠. 이번엔 이런 함수 볼까요? 이건 어디에서 해석적이지 않죠? 너무나 뻔하죠? 1이 뭡니까? 1이죠. 내가 이 함수를 0을 중심으로 급수전개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을 중심으로 한 원 가운데 함수 해석성을 보장하는 가장 큰 원, 그죠? 반지름 1인 원이죠. 이 원은 이 반지름 1은 Z형과 함수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 1 사이의 거리인 거죠. 물론 여기서는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있었다면 뭐 이건 좀 너무했으면 하나 예를 들어서 녹색 함수를 주면 녹색 함수를 내가 1-z분의 1 2-z분의 1 이런 식이었다면 녹색 함수는 2에서도 해석적이지 않죠. 그래서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 그 둘 중에서 0하고 제일 가까운 건 1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인 1이 바로 수렴원의 반지름 R이 되겠죠. 1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을 핀포인트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점을 이제 계속 내가 말을 함수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이라는 식으로 좀 길게 표현했는데 이름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싱귤러 포인트예요. 싱귤러 포인트는 싱귤러 포인트 또는 싱귤라리티라는 건, 특이점이라는 건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을 뜻해요. 그런데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과서는 되게 편해요. 그냥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으로 딱 정의를 해요. 그런데 또 공학수학 교과서로 많이 쓰이는 이 크레이즈의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이 아니라 그 점 주변엔 함수를 해석적이게 만드는 점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예들은 우리 교과서에 따른 정의나 또는 크레이지 책에 따른 정의나 마찬가지로 모두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프린시플 로그를 보면 이런 점 하나 생각하면 이거 주변에 이거에 어떤 근방을 잡아도 해석적이게 만드는 점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이 어떤 영역 안에 있으면 이 점은 크레이지 책에 따르면 싱귤러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의 근방이 이 근방 안에 여전히 모든 점에서 함수가 해석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유효할 수도 있는데 뭐 내가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으로 정의를 하니까 그게 이제 간결하죠. 근데 혹시 다른 책을 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다른 책에서 다르게 정의한 예를 굳이 썼는데 이 이야기는 모든 책이 똑같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이거는 잊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을 싱귤러 포인트 또는 싱귤러리티, 한국어로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렴 반지름은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특이점 중에서 중심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프린시플 로그 옆에 있는 거죠. 프린시플 로그는 네거티브 리얼 엑시스 원점 포함해서 네거티브 리얼 엑시스에 있는 모든 점이 다 특이점이고 z-z0분의 1 제곱분의 1은 당연히 z형만 특이점이고 그런데 여기서 용어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데 isolated singular point, isolate singularity 또는 고립된 특이점 이라는 용어가 또 등장해요. 어떤 성질이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점의 근방에서 자기 혼자 그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질이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성질이 그 점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점의 근방에서 그 점에서만 그 성질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싱귤러 포인트가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점 근방에서 자기 혼자 싱귤러 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근방이 있어서 그 C의 근방에서 C만 싱귤러 포인트일 때 우리는 C를 고립된 특이점이라고 isolate singular point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로그 함수에서는 고립된 특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특이점을 잡아도 그 옆에 또 다른 특이점이 있으니까. 잘못 얘기했죠. 어떤 근방을 잡아도 특이점이 자기 말고 또 있으니까 여기는 고립된 특이점은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1-z분의 1 또는 2-z분의 1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z-z제곱분의 1 같은 거는 z형에서만 또는 z형 주변에서 z형만 특이점이니까 얘는 고립된 특이점이 되겠죠. 이 특이점이 고립된 특이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19장에서 19장 후반부에서
적분 계산하는 포뮬러를 따질 때 그 차이가 좀 생깁니다. 어떻든 오늘 해석함수는 당연히 어떤 중심의 근방에서 테일러 곱수 전개할 수 있고, 그 테일러 곱수 전개했을 때 계수는 미분값들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그 수렴 영역의 반지름은 이렇게 중심과 가장 가까운 특이점 사이의 거리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지금 오늘 테일러 정리 증명을 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 못 따라온 사람은 스스로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이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잘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